삶의 중간중간 멈출 용기를 내라. 방금 전 한 편의 글로 완성할 수 있는 좋은 영감 하나가 떠올랐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날아가 그만 저 만길 높이 지리산에 걸려있네. 하지만 이미 날 떠난 것을 어쩌겠나. 대체 어쩌겠어. 글이 될 좋은 영감이 떠올랐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잠시 집중하지 못한 사이에 애써 발견한 영감을 잃었다는 연함의 탄식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다. 그는 당시 느낀 안타까운 마음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리산에 걸려있다라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한 편의 글로 완성할 수 있는 좋은 영감이라는 표현이다. 글을 작게 나눠 하나하나 분석하며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 편의 글이라는 조각과 영감이라는 조각의 무수한 연결이다. 그는 잠시 자신을 스친 영감 하나로 순식간에 그것은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었고 아주 작은 영감의 파편 하나로도 기승전결이 뚜렷한 한 편의 글로 완성할 수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가능성과 구성을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확인하고 조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자. 만길 높이 지리산에 걸려있네 라고 말한 부분이다. 이는 영감은 늘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으며 한번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다. 동시에 아주 작은 메모 하나조차 중요시하며 늘 정성을 다해 작성하던 그가 왜 그렇게 메모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잠시 스친 영감 하나를 글로 완성한다는 것. 그것은 그가 종이를 꺼내 메모를 하든 그 장면을 오랫동안 주시하든 그 공간에서 멈췄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멈추지 않으면 그 무엇도 잡아내기 힘들다. 삶의 소중한 것들은 대개 뛰어가는 도중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멈춰서 가까이 다가간 자의 것이다. 요즘 등산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참 많다. 이유가 뭘까? 건강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등산을 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산책을 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산책을 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면서 일상이 선명해질 때가 있다. 물론 저는 아무리 산을 오르고 산책을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던데요? 라며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마음 또한 공감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를 떠올리면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바로 작품 앞에 멈춰서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멈춰야 비로소 생각이라는 장치에 시동을 걸 수 있다. 등산도 마찬가지다. 목표로 정한 곳까지 올라갈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다. 힘들기도 하고 목표점만 생각하고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지점에 올라가 그 자리에 멈춰서면 비로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된다. 아, 내가 저 밑에서 출발해서 왔구나. 저기에서 참 힘들었어. 집으로 돌아갈까 잠시 고민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어느새 문제도 하나하나 풀리고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된다. 산책도 마찬가지다. 산책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걷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해서 1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걷다가 돌아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걷거나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어떤 위대한 대가도 멈추지 않으면 생각이 작동하지 않는다. 일단 멈춰서서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산책을 하며
정리한 그 생각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나아가려면 중간에 멈출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줄도 알고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롭게 그리고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시를 마음에 담겠다는 시선으로 읽어보라. 고든 길 가려는 그대에게. 어려울 때에 아무리 바르게 앉아 세상 사람들 못된 짓을 한탄하면 무엇하나. 나쁜 세상 만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을. 봄 꾀꼬리의 고운 소리는 모두가 사랑하지만 가을에 날아가는 매의 거친 영혼은 반기지 않지. 그걸 모르고 사람들 속을 헤매면 웃음거리 될 뿐. 고든 길 가려는 그대는 어리석어야 하나니. 근사한 뜻을 품었어도 그걸 어디에다 말하고 세상 사람 상대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 최치원이 당나라로 유학가 25에 쓴 시 고든 길 가려거든을 나름대로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했다. 개인의 힘을 믿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정진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문장이다. 불안한 마음이 당신의 평화를 막을 때 이 시를 읽어보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때 인생은 가장 농밀해진다. 청춘 시절을 보내던 28살의 연암. 하루는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마하연이라는 절에서 우연한 만남을 하게 된다. 그 주인공은 당시 나이 60세가 넘었던 치준대사와 어린 동자승인데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연암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관재기라는 글로 남겼다. 당시 글에서 대화 부분만 추리면 이렇다. 내가 60년을 살아보니 모든 사물은 막히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늘의 해와 달도 흘러가는 자신의 흐름을 멈추지 않기에 내일의 해와 달은 결코 오늘의 해와 달과 같지 않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미리 맞이하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고 붙잡으려고 분투하는 것은 애만 쓰는 것이며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치준대사가 전한 세 가지 메시지를 읽으며 이걸 주제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다고 생각했다. 나이 60살을 가장 농밀하게 보냈던 사람이었기에 무엇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며 농밀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두르면 이치에 거스르는 것이고 순리를 거슬러 자꾸만 빠르게 무언가를 가지려는 것은 애만 쓰는 것이며 오직 그저 흘려보내는 것만이 삶의 이치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그걸 실천하는 50과 그렇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50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이에 연암은 화롯불의 향에 비유하며 섬세하게 설명한다. 화롯불에서 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향이 사방에 퍼진다. 이때 다수는 공간 속에 널리 퍼진 향기만 맡지만 흐름을 알고 관찰하는 사람들은 향이 자신을 태우며 재로 변하고 다시 연기가 되는 과정까지 본다. 일시적인 순간이 아닌 영속적인 흐름을 볼 수 있기에 가능한 경지다. 향기가 나면 재와 연기가 이전에 있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향을 태운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짐작할 수 있나니 그런 사람은 비로소 이전보다 농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연암이 전하는 농밀한 삶은 결국 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글쓰기로 연결되어 꽃을 피운다. 하루는 연암이 글의 진정성과 솔직한 이야기가 전하는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강정을 주제로 꺼냈다. 연암의 말대로 강정은 쌀가루를 술에 재웠다가 작게 잘라서 따뜻한 구들에 말린 후에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음식이다.
분석하며 구분해서 특이점을 찾는 그답게 바로 이렇게 강정의 특성을 나열했다. 구름처럼 부품 모양이 마치 고치와 닮았다. 겉모양이 유리처럼 깨끗하고 참 예쁘다. 튀긴 음식의 특성상 속은 텅 비어있는 형태다. 덕분에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좋다. 조금만 강하게 쥐어도 부서져서 눈발처럼 날린다. 강정의 특성을 나열한 연암은 이를 글쓰기로 변주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겉모습은 예쁘고 그럴듯하지만 속이 텅 빈 것을 강정이라고 하지.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네. 텅 빈 글은 겉모양만 보기 좋은 경우가 많아. 우리는 반드시 밤과 찹쌀 그리고 맵쌀과 같은 글을 써야 한다네. 그것들은 강정과는 다르게 속이 꽉 차 있어서 먹으면 든든하니까. 게다가 제사를 지낼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손님에게 패백을 드릴 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연암은 텅 빈 강정이 아닌 속이 꽉 찬 밤과 찹쌀과 같은 글을 쓰려면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농밀한 시선과 삶을 강조한 것이다. 거리에서 지겹도록 보고 들은 것과 구석지고 더러운 곳에서 경험한 것, 가깝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글로 쓰면 그것이 곧 농밀한 내용의 글이 된다고 조언했다. 연암집 숨패서에 소개된 이 글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그의 글에 내 생각을 더해 편집한 다음 글을 정성껏 읽고 필사해보라. 흘러가는 것이 무엇이고 농밀한 삶은 또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참아주는 것들이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끈다. 그대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만약 넓은 안목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꾼다면 연암처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좋다. 곁에 있는 사람이 곧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선택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떤 분야에서든 일생에 한 번은 뛰어난 성과를 올리게 된다. 문제는 성과가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사실이다. 이어지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이유는 뭘까? 연암의 삶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스치는 모든 것에서 발견한 것들로 자신의 콘텐츠를 창조했다. 시선이 닿는 지점이 남들보다 많았다. 그러나 에너지와 영감을 자기 안에서만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기 힘들다. 아무리 뛰어나도 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연속적으로 멋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발견할 줄 안다. 그것이 바로 끝없이 성장하며 타인이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연암처럼 그 시대의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시선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치는 수많은 사람과 자연에서 창조적 영감을 발견해낸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해야 비로소 시선을 바꿀 수 있다. 숨을 죽이고 다가가 그들 곁에서 사람과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며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내면화하는지 관찰하라. 단순히 삶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도 원했던 내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야 뛰어난 그들을 우리 삶에 초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 먼저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만약 당신을 아는 몇몇 사람이 당신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으로 귓속말을 하면 기분이 어떤가? 괜히 불안해지는 동시에 기분이 나빠진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크게 나쁜 감정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지만 더 많은 감정과 시간을 함께 공유한 사람일수록 불안함은 커진다. 내면의 깊이가 남다르거나 자존감이 아무리 강해도
그 모습을 보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함이고, 또 하나는 잘해준 기억이 떠오른과 동시에 배신감이 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흔치 않게 경험하는 장면이 하나 있다.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얻을 것도 없지만 그가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일할 곳을 알아봐주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배신과 비난을 받아 마음을 다치는 일이 있다. 살다 보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다. 주려고 했던 마음이 크고 따스할수록 돌아온 상처는 깊고 날카롭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는다. 내가 더 잘해주려고 할수록 실망도 커지는구나.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믿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럴 때는 만나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 좋은 마음을 못된 마음으로 돌려준다면 굳이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을 나누며 소통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계속 인연을 지속할 사람과 결별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내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지금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는 이 사람을 참아주고 있는가? 참아주는 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굳이 참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으니 그런 사람을 정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건 그 반대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이다. 아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주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왜 중요할까? 그의 무능한 시간과 어둠만이 가득한 시간을 참아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것을 세상에 펼칠 때까지 믿고 기다린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가능성만 믿고 그가 자신의 삶을 펼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온갖 고통과 고독을 참아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선택과 행복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값진 기운을 전하는 소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더 근사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연암은 어떻게 열하일기라는 대작을 쓸 수 있었을까? 그 시절의 연암에게 무언가를 작정하고 집필할 시간과 여유가 주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 때로는 걸어가며 또 때로는 말을 타고 지나가며 문득 느낀 것들을 메모로 남겼다는 기록을 보면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쓴 글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열하일기 중에 앙엽기는 북경의 사찰이나 사원을 방문하고 감상한 기록인데 여기서 앙엽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그가 이 이야기에 앙엽기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과거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감잎에 글자를 적어 항아리에 넣어뒀는데 바로 그가 그 정도로 메모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쓴 글이었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장소가 많았지만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그는 종이를 가지고 다니며 작은 글씨로 최대한 많은 메모를 남겼다. 그렇게 귀국한 뒤 메모한 내용을 옮긴 것이 바로 열하일기다. 하루는 자신이 이룬 결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먹물 한번 찍는 시간은 눈 깜빡하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과거를 창조했고 오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암은 수많은 풍경과 사물 그리고 사람을 참아주었다. 대상의 가능성을 믿고 참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써낸 열하일기 역시 수많은 것들을 참아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